미션 1. 이란 지리. 오늘은 처음으로 이 이란 고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산대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조산대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입니다. 판과 판이 부딪히니까 높은 산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한편 이것은 정식 지질학적인 명칭은 아니긴 한데 마치 조산대와 X자를 만들듯이 우상단 방향으로 쭉 사막 벨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부터 고비 사막까지. 그렇다면 이 교차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란 고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란 지역에 대한 첫 번째 인사이트, 이란 고원 지역은 높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사막 지역인 척박한 지역이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높은데 사막까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기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이트, 국경선을 보시면 이렇게 이란 지역은 달팽이처럼 생겼댔죠. 이 홍해가 달팽이 머리만 있다면 이란은 달팽이 등껍질까지 다 있는 모양이고, 이 주변과의 연결성을 보면 이 북쪽은 해마 모양의 카스피해를 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은 튀르키예와 이라크를 맞대고 있고,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자그로스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 배에 해당하는 남부 지역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인도양은 이렇게 쌍봉낙타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쌍봉낙타의 서쪽 등이 아라비아해라고 했죠. 이 이란의 남쪽 해안선은 아라비아해 쪽을 향해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두툼한 장화 모양의 아라비아 반도 발끝에가 이 이란이라는 달팽이의 배를 쏙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살짝 좁아져 있죠. 이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을 페르시아만, 이 바깥쪽을 오만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쪽을 보시면 중앙아시아 스탄 7국 카우투아파 키타 중에 투아파와 접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란은 근동지역, 아랍지역과 중앙아시아 쪽으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통로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은 아랍과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인사이트, 주요 도시 3가지만 알고 갈 건데요. 우선 현재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입니다. 고지에 있는 도시이고 인구가 1200만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도시이고 굉장히 인구 밀집 도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계속 엘람 왕국의 수사 얘기했었잖아요. 수사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달팽이의 앞쪽 가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하나가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달팽이의 볼록한 배 안쪽에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란의 대표 도시 3개만 알고 지나가겠고요. 자, 네 번째 인사이트,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뭐가 있댔죠? 파미르 고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피해 동쪽에 보면 지금은 거의 마르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아랄해라는 호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랄해로는 이렇게 2개의 내륙 하천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각각 시르다리아, 아무다리아 강이고요. 자, 이 틀에서 지난번에 나비 기억나시죠? 동쪽에 있는 나비 날개 2개가 타린 분지, 타클라마칸 사막과 티벳 고원이고요.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과 호라산 지역입니다. 트란스 옥시아나가 이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요. 자, 오늘 이란 지리와 중앙아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핵심이 지금 이 호라산 지역이고요. 이 호라산 지역은 이란의 동북부 카스피해 동쪽에서부터 이 파미르 고원 정도까지를 넓게 호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 호라산 중에서도 아랄해 쪽으로 살짝 위로 치우친 부분을 호라즘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호라산 지역에서도 약간 더 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박트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란의 네 번째 인사이트에서 키워드는 호라산 지역이고요. 호라산에서 살짝 북쪽이 호라즘, 살짝 동쪽이 박트리아까지 익히고 지나가시고, 박트리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인사이트, 이름의 유래인데요. 우리 예전에 인도 유럽 어족이 폰토스 카스피 평원에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부터 여러 어파가 동서남북으로 가는데 그들 중 남쪽으로 온 무리를 아리아인이라고 그랬죠. 히틀러가 아리아인이라는 단어로 오염시키긴 했지만 아리아인은 이 무리를 아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리아인들 중에서 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인도 아리아인이고 더 서쪽으로 온 사람들이 이란 아리아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란이란 단어 자체가 아리아인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이란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아랍 지역의 사람들은 크게 인도 유럽 어족이 아니라 아프리칸 아시안 어족의 큰 갈래인 셈족이죠. 그래서 수메르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셈 어파 계열이라고 합니다. 즉 이란인과 현재 아랍인들은 기본 뿌리부터가 달라요. 이란 사람들 보고 아랍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 일본인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션 2. 이란 고대사 매핑. 이슬람 이전의 조로아스터 4대 왕조.
자, 우리 춘추시대도 이 덫의 시작과 끝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만큼의 희열을 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의 덫에 딱 걸려 들어가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이란과 페르시아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정확히는 이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상의 기원 0년을 경계로 세 개의 나라에 매핑을 하면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는 이 기원을 중심으로 앞에 200년, 뒤에 200년 정도로 대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앞쪽이 전한, 뒤쪽이 후한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란의 역사도 절묘하게 대칭이에요. 우선 이 전한과 후한을 포괄한 시기, 대략 기원전 250년부터 기원 230년까지 딱 시기에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 앞과 뒤에 각각 절묘하게 거의 대칭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두 번 등장합니다. 대략 200년, 400년 정도 존속하는데, 이 앞에 페르시아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고요. 이 뒤에 페르시아를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사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러면 우리말하고 헷갈리잖아요. 영어 발음이나 페르시아식 발음도 사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키피세계사에서는 표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발음 자체는 사산 페르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역사와 이란 역사는 절묘하게 대칭이 되니까 요거를 좀 눈에 익히시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앞에 있는 제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란 지역 제국들의 기초를 다진 제국인데 여기를 메디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메디아 제국이 건국한 기원전 700년부터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망하는 대략 기원 후 650년까지 이 1000년이 넘는 기간을 이슬람 이전의 이란 왕조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란 하면 시아파 어쩌고 하지만 이때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 기간을 관통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미션 3, 리디아, 메디아 이야기. 자, 이번 챕터에서는 아나톨리아와 이란 지역의 두 왕국을 짧게 리뷰하고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리디아의 시간적 이미지는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 페르시아에 먹힐 때까지의 브릿지에 해당되는 나라, 공간적 이미지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을 차지했던 나라, 그리고 대표 이미지는 금을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메디아 제국입니다. 기원전 700년 정도의 현재의 이란 지역을 포함해서 이 호라산 박트리아 지역까지, 그리고 저 서부로는 아르메니아와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까지도 차지했던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요. 이 페르시아의 4개 제국의 첫 번째를 차지하는, 즉 이란의 기초를 닦은 왕조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쪽에 커다랗게 박트리아 지방까지도 메디아가 있고, 저쪽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는 리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한 나라들을 싹 다 먹어버리는 게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고요. 자, 그래서 리디아와 메디아는 공통적으로 페르시아에 먹히는 각 지역의 브릿지 같은 왕국이다. 또 하나, 리디아 하면 금, 메디아 하면 말의 이미지만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션 4, 키루스 대제. 자, 오늘의 주인공 키루스 대제입니다. 키루스 2세고요. 기원전 550년에 메디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를 모두 멸망시킨 인류 역사 최초로 대제, The Great라는 호칭을 받은 왕입니다. 중국에선 진시황이 처음으로 기원전 220년경에 황제란 칭호를 썼는데, 이 서아시아에서는 키루스 대제가 처음으로 왕중왕, 샤한샤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키루스 대제는 엘람 지역의 소국인 안샨 왕에서 시작해서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를 모두 정복한 왕이고요. 이 유대교 크리스토교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바빌론 유수를 종료하고 유대인들을 석방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양수겸장입니다. 우리 양수겸장의 계보 있죠? 아슈르바니팔, 네부카드네자르 2세, 키루스 대제. 그 중에서 키루스 대제가 끝판왕이고요. 특히 임모탈이라는 불사부대가 유명한데요. 그리스어로는 아사나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이 학문왕, 네부카드네자르가 건축왕이라면 이 키루스 대제는 관대왕으로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석방했을 뿐더러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사이러스 실린더, 키루스 원통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잔인했던 아시리아에게 반면 교사를 얻은 덕분인지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데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관용을 베풀었다고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갖춘 대제국을 유지할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이후에 로마 제국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배웠죠. 이 자리가
키루스 대제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그 전부터 있긴 했었어요. 자, 이거는 다음번 페르시아 전쟁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긴 한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 중에 앞에 4명 왕만 알고 지나가도 편합니다. 저는 그냥 키캄다크라고 입에 올려놨는데, 첫 번째가 키루스 대제고요. 키루스 대제는 엘람,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까지 전부 다 정복했는데 아직 이집트 정복까지는 못했었고요. 그 다음 왕인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가 페르시아의 진짜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마치 키루스 대제가 이성계 플러스 광개토 대왕이라면 다리우스 1세는 약간 장수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재위기간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리우스 1세가 아쉬운 게 2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북쪽의 스키타의 정벌에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 영화 300에서 이분 기억나시죠?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더 결정적으로 그리스 원정에 실패함으로써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기울기 시작을 하죠. 다음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인류 최초로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비하면 사실 이 비옥한 초승달을 다 먹었다는 신바빌로니아는 귀엽죠. 괜히 키루스 대제가 대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키루스의 대표 이미지,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나토이 불사부대입니다. 임모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사부대, 불사신 부대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샤한샤의 친위 중장기 보병 부대입니다. 왜 임모탈, 불사라는 말이 붙었냐면, 언제나 이렇게 풀 무장된 군인이 10,000명을 채웠는데 누군가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전사한 숫자만큼을 무조건 바로바로 채워 넣으면서 항상 10,000명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적국 입장에서는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뜻의 임모탈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영화 300에서는 임모탈 부대를 굉장히 특이하게 그렸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흉측함을 강조하기 위한 서양 시각에서의 각색이고요. 임모탈의 역사적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그 유명한 키루스 원통,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아까 인류 최초의 인권 헌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역사학자들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키루스 대제가 그전의 아시리아와 달리 좀 관용적인 통치를 펼쳤다는 상징이긴 하고요. 하나 재밌는 것은 이거 되게 커 보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한 뼘도 안 됩니다. 미션 5, 바빌론 유수와 제2 이사야 이야기. 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시작해서 키루스 대제가 끝낸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성서적, 신학적 입장에서도 여러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오늘은 역사적 관점에서만 몇 가지 짚어볼게요. 우선 바빌론 유수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기원전 550년 전후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첫 번째, 바빌론 유수는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시작으로 많이들 여겨지죠. 두 번째, 이 기원전 550년 전후에 바빌론 유수 시기를 기점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현대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언어의 중요성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가나안 지역, 레반트 지역의 히브리인들이 이 바빌론 유수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남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네 번째, 모세의 출애굽기는 대략 기원전 1200년 혹은 그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 토라라든가 여러 구약 성서를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봐서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유일신 신앙은 이 바빌론 유수 기간에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립한 사람 혹은 사람들을 제2 이사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자, 메소포타미아 신의 계보, 그리고 왼쪽이 이집트 신의 계보, 오른쪽이 그리스 신의 계보. 우리 예전에 키핏 세계사에서도 했었죠. 이렇게 특정 민족이 다양한 신을 모시는 것을 다신교라고 하죠. 저러한 다신교에 대비돼서 여호와, 야훼만을 섬기는 이런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을 유일신교라고 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유일신교도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바빌론 유수 이전에 모세 시대라든가 그 전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 단계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 히브리 민족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즉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우리 민족은 여호와라는 단일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요 유일신 신앙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유일신적 세계관에서의 유일신교죠. 그래서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 개념을 유일신 숭배라고 하고 이쪽 개념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원전 550년 전후의 바빌론 유수 기간을 통해서 이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을 정립했다고 봅니다. 그 전의 구약성서 여러 시대에서는 유일신 숭배였다고 보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정립한 분이 바로 제2 이사야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등등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분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감히 신앙적 성서적인 면에서 뭐라고 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역사적 분기점 개념으로서는 제2 이사야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이제아라고 하죠. 자, 성서에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커버하는 기간이 한 2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 부분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사야 혹은 제1 이사야께서 쓰셨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분열 시기의 예언서적 성격이 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파트 40에서 55장까지를 2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기원전 550년 전후 바빌론 유수 약간 후반기 정도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제2 이사야라는 개인이 썼다기보다는 저 앞에 이사야의 제자라든가 어쨌든 여러 사람이 함께 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이사야서 2부 제2 이사야서의 첫 구절 40장에 나오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제44장에서 드디어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라. 유일신 숭배가 유일신 신앙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그 구절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일신 신앙 사상이 이후에 이어질 인류의 주요 종교들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대교의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입장에서는 제2 이사야서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이 제2 이사야서가 나온 시기가 바로 기원전 550년 전후의 바빌론 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원전 550년 하면 키루스대제와 제2 이사야를 떠올리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별로 없죠. 이 유일신 신앙으로의 전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 기원전 550년 하면 키루스대제, 제2 이사야, 그리고 이 두 블럭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채우고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미션 7. 기원전 660년의 국제정세. 기원전 660년, 지난 시간에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다, 훨씬 다양한 문명과 훨씬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세계관을 조금 넓혀보죠. 비옥한 초승달 말고도 이 당시에는 리디아가 있었고 메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트리아 쪽에서 시작한 조로아스터교가 메디아 제국의 대표 종교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기원전 660년의 세계 정세에서 조금 더 풍성해진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들 중 무려 이 네 곳이 페르시아한테 먹힐 운명이 되는 것이죠. 기원전 550년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7개의 미션을 다뤄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이 단어들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전보다 풍성해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길다? 오늘의 기핏, 기원전 550년 하는 떠올린 이미지 딱 2명,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키루스대제, 그리고 바빌론 유수 시기의 선지자 제2 이사야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